시사회창이 준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티키타카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방송됩니다. 당선 전망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달궜던 뜨거운 감자들 정리해보고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광진 선대위 국가인재위원회 부단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에선 천하람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엄청 높은 분하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의원님 무슨 부담스러운데 말씀이십니까? 사실 그것보다 그냥 순천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또 전 국회의원 하셨던 김광진 의원님. 아주 오래전에. 네. 왜 셀프 디스를 하시고 그러세요, 시작부터? 천하람 변호사님은 또 시사회창에 고정 코너로 자주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하면서 잘렸죠. 아무래도 이제 한 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 대통령 선거 특집인 만큼 저희가 일부러 양당에서 영한 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 드디어 내일이 대선인데 그동안 정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 의원님? 네. 저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가인재위원회라고 그렇게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세요. 뭐 무슨 일 하는지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라고 흔히들 이제 정치권에서 알고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 여러 분들이 함께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 4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곳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후보와 함께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당대표가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재 풀로서 확보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접촉하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본선거 유세 기간이어서 여기저기 좀 유세 좀 도와드리고 함께 해야 될 분들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얘기 좀 나누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도 뭐 유세 기간이니까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김광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전국적으로 좋으시니까 여기저기서 부르시는 곳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 특히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기존에는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실 관심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잊을만 하면 순천 오고 벌써 한 6, 7번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와가지고 연양동 패션의 거리에서 유세하다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호남에 대한 그 관심도도 높고 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저희 전남에 약간의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여기저기 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좀 거창한 직함을 받아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남 각지를.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주위의 평가로는 중앙이나 뭐 이런 뭐 우리 CBS나 이런 방송에서 역할 해주시는 거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뭐 KTX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차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의원님도 진짜 그러시겠죠. 예. 예, 천 위원장님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또 굉장히 인기 있게 다양한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참 열정적으로 유세를 했다는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목이 약간 쉬신 것 같아요. 선거 기간 되면 어쩔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총선은 선거일이 14일간인데 대선은 일주일 더 깁니다. 그래서 21일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스트랩실을 하루에 그냥 계속 상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또 끝이 나니까. 예.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또 외서까지 가서 사전 투표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총선 때 저도 되게 부족했던 게 기간도 짧고 제가 또 순천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읍면을 제대로 인사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도 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녔었는데 외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000명도 사실은 깨져가지고 되게 진짜로 청년회장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가도 막 환갑이 넘으신 분이 계시고 막 한 집 건너 세 집이 빈집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워낙 인구도 적고 좀 이제 멀리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외서 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이렇게 유세 현장 다니시면서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선거
자신이 있으십니까? 먼저 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 지역에서 제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제가 직전에 총선을 이제 뛰어봤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10배 이상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10배 이상. 네, 제가 사실은 그때 부끄럽지만 3% 득표를 했었는데 10배를 단순 계산하면 저희 당의 목표인 30% 득표도 꿈 같은 일은 아니지 않나. 한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께서는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1~2% 이내의 격차일 것 같고 예. 사실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이제 저희 후보가 더 뒤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블랙아웃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계속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저희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선거 기간에 서로 이제 쿨렁쿨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리스크적 측면이 저희 쪽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잘 방어된 것 같고 뭐 여러 이후에도 뭐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염려가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도 투표장에 가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도 가시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도 가시고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투표장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예. 저희 쪽은 초반 상태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당연히 가시고 그 외의 분들이 별로 호소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민주당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거나 하는 분들을 투표장을 끌고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었는데 본투표까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사전 투표율은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예. 투표장에 많이들 가시는 것 자체로 저희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그야말로 역대 대박이더라고요. 36.9%를 기록했는데 호남은 50%를 넘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의 안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전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숙성되는 과정 안에서 모든 선거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흐름의 범주는 일정 정도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본투표 날 사람이 몰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정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분산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든지 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아까 뭐 외세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다 가능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분산된 게 있고요. 어쨌든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대선이 한 10% 이상은 언제나 투표율은 높습니다. 관심도도 높고. 근데 그에 비해서도 높은 것,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예.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양 세력의 분들이 총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비율을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이것까지 알 수는 지금은 모르겠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야겠다라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엄중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김관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베테랑이시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은 민주당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높은 호남 투표율 같은 경우에 민주당 결집이다. 민주당에 예. 무조건 유리하다. 예. 내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역풍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이미 우리 쪽 표는 다 결집됐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민주당 선거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도 약간 요즘 말로 희망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좀 해보자면은 원래도 우리 이제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 뭐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본투표율도 그렇고 높았습니다. 높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원래 투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통 때 같으면 뭐 내가 찍어봐야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평소에 좀 잘 투표 안 하시던 20대 남성층 이런 분들까지도 좀 동참하신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저희 쪽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엔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국민들께 유리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20%다, 30%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득표율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만하려고 드리는 거라기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약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ARS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수치와 좀 근접해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목표 득표율을 이루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본투표까지를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전 투표 한 총수 더하기 결국은 이제 당일날 남아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거니까. 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제가 호남에서 정치를 하니까 이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 호남에서 어차피 민주당 찍고 뭐 할 거면 말씀처럼 그냥 3월 9일 날 5시 한 30분 정도에나 가서 찍지. 왜 이렇게 빨리 가서 다른 지역에 더 걱정되게 만드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결론은 정말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업 정치인으로 산 것이 이제 한 10년 되고 정당 활동 20년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선거 예측을 할 때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 이제 그거는 투표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젊은 층은 진보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예. 이번 대선은 그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한 축의 세력이 있으신 거고 그 논리로 치면 젊은 분들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수록 우리 쪽으로 오는 표가 꼭 많다라고 진보가 많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이제 이미 뭐 누구를 찍을 것인가 마음을 정한 분들은 다 정하신 것 같고요. 투표장에 아직까지도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 혹은 그 마음조차도 정하지 않고 사는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인구의 30%이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갭차를 어떻게든 더 줄여나가서 새롭게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래도 꼭 이 선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 그게 남아있는 게 이제 하루 반나절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관위의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 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멋이 중헌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영화 곡성의 대사를 인용해서 그렇지만은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투표소에 하나의 투표함만 놓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그 규정을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 규정이라는 게 과연 헌법에 써 있는 직접 투표, 비밀 투표의 원칙보다 더 상위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넣는 표가 나의 소중한 주권이 담겨 있는 표가 뭐 비닐봉지라든지 무슨 바구니가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그 투표함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주권자로서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한 헌법 해석을 좀 너무 안일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관위원장도 비상임이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그날 선거 당일에 출근도 안 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뭐 선거를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암만 비상임이셔도 투표 날에는 있으셔야지. 그럼 좀 저도 보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다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여나 저희 지지층에서 저희가 야당이고 또 예전에 부정선거 논란도 있었다 보니까 또 저희 지지층에서 또 투표소로 안 가실까 봐 걱정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의 부실 관리 문제하고 운영 관리의 미숙
뭐 미숙이라기보다는 뭐 잘못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비닐봉지에 넣는다거나 하는 것은 부실 관리적 측면이고, 또 많은 분들은 아유, 투표장에 갔는데 너무 기다리기만 하고 뭐 제대로 투표도 못 하고 왔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예. 제가 지난 총선을 치르는 시기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했거든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청와대 안에서 바라보는 일을 했는데, 그때도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총선 자체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던 막 시기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선거를 못 치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도 그때 이제 대선 프리미어 뭐 하는 중이었는데, 하던 주는 하고 또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던 시기였는데요. 저희도 선거는 치르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선관위가 하여튼 입장을 정했는데, 똑같이 이 사전투표, 아니 자가격리자 분들, 확진자 분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예. 평가도 좋았고. 근데 선관위가 저는 크게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확진자 숫자와 지금의 확진자 숫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시에는 정말 그때는 이 숫자만 가지고도 너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선거 때 하루에 23명이었거든요. 예. 확진자 숫자. 지금 20만이지 않습니까? 7일 기간으로 쳐도 지금은 140만 명이 이제 주 확진자고, 연관되어 있는 가족까지 하면 이제 훨씬 더 격리자는 많으신 거죠. 예. 근데 그때는 20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루에. 그리고 그때는 자가격리라는 것도 거의 없이 생활치료소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다 생활치료소에 투표함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분들은 거소투표라고 이 사전투표랑 다르게 우편투표를 따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로 다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선관위가 상황 파악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책임지실 분들은 좀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선관위의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본 투표율에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거의 밝혀졌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선관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30%, 또 다른 30%는 뭐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선거를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대부분 시청이나 뭐 구청 이런 데서 파견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뭐 부정선거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획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되고, 결국은 저는 본투표도 지난 대선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요. 뭐 언제나 저희도 야당일 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실 때 또 그걸 주장하시는 일부의 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야당 쪽이 사전투표율이 낮죠. 그 보관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안정성은 담보되는 국가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또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는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본투표에도 일반 기표함에 그냥 같이 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아예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 자세한 당선 전망은 내일 오후 5시 5분 티키타카 맞짱 토론 2부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1부 마지막으로 내일 본투표 독려 말씀 두 분께 30초씩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천 위원장님께. 네, 저도 뭐 가능하면 윤석열 후보로 찍어주시면 좋겠지만은 꼭 윤석열 후보를 좋게 안 보신다 하더라도 투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맨날 국민이 주권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국민의 눈치를 제대로 보는 기간은 선거 앞두고 며칠 정도 아닌가. 그러면 내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의석수가 180석이 돼도 여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인 거죠.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지역에서 쭉 이제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투표 한 장의 가치가 돈으로 치면 우리 정부 예산 5년치를 하면 한 6,9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사의 창이 대선 맞아 준비한 특집 티키타카 맞짱 토론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위원회 김광진 부단장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